정막을 깨고 낡은 스마트폰이 요란한 진동 소리를 냈다.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킨 박복래 할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액정에는 낯선 번호와 함께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다. 어머니, 저 선우예요. 번호가 바뀌었어요. 이걸로 저장해 주세요. 선우라니 누구일까? 기억을 더듬던 할머니의 머릿속에 며칠 전 큰아들 철민이 스치듯 했던 말이 떠올랐다. 사업 때문에 김선우라는 젊은 사람을 만난다고 했던가. 가물가물한 기억이었지만 혹시 아들 일에 엮인 사람일까 싶어 일단 번호를 저장했다. 전라북도 남원, 지은 지 30년이 훌쩍 넘은 낡은 연립주택 1층. 그곳이 박복래 할머니가 혼자 사는 세상의 전부였다. 남편은 5년 전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떴고 두 아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도시로 나갔다. 명절이나 생신 때가 되어야 겨우 얼굴을 볼 수 있는 자식들이었다. 넓지도 않은 집안은 늘 횡했고 적적함을 달래주는 건 텔레비전 소리뿐일 뿐이었다. 가끔 경로당에 나가 또래 노인들과 화투를 치거나 수다를 떠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었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깊은 외로움은 노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문자를 받은 며칠 뒤 저장해둔 김선우라는 이름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은 할머니의 귀에 나긋나긋하고 다정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저 선우예요. 잘 지내셨어요? 처음 듣는 목소리였지만 왠지 모르게 살가웠다. 혹시 아들 철민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덜컥 겁이 났지만 남자는 그런 기색 없이 할머니의 안부를 묻고 시시콜콜한 대화를 이어갔다. 자신을 철민 아들의 사업 파트너라고 소개한 그는 해외에서 큰 건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국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난다며 할머니에게 살갑게 굴었다. 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꼭 저희 어머니랑 통화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박복래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경계심을 풀고 속 깊은 이야기까지 털어놓았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꿋꿋하게 살아왔지만 밤이면 홀로 지새우는 외로움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응어리였다. 그런데 이 젊은 남자는 마치 제 아들처럼 때로는 다정한 말버처럼 할머니의 적적한 마음에 스며들었다. 통화가 길어질수록 할머니는 그에게 깊이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 후로 김선우는 거의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다.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할머니의 건강과 식사를 챙기는 그의 목소리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달콤했다. 할머니는 난생 처음 누군가에게 이토록 따뜻한 관심을 받아보는 것 같다. 자식들도 살기 바빠 이토록 세세하게 자신을 챙겨주지 못했다. 그는 종종 자신이 하는 해외 사업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고 타국에서 외롭게 고생하는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며 할머니의 동정심을 자극했다. 박복래 할머니는 진심으로 그를 안타까워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고 그럴수록 김선우는 더욱 극진하게 할머니를 대했다. 할머니는 그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다가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선우야 혹은 우리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어느덧 여름으로 접어들 무렵이었다. 그날도 김선우는 어김없이 전화를 걸어왔다. 한참 동안 다정한 대화가 오가던 중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가 사실은 급하게 처리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 통관 수수료가 몇십만 원 모자라서요. 염치 없지만 혹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한국에 들어가면 이자까지 두둑하게 쳐서 꼭 갚겠습니다. 박복래 할머니는 순간 망설였다. 아무리 살갑게 구는 그였지만 돈 문제는 다른 이야기였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간절한 목소리, 그리고 어머니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다는 그의 말에 할머니의 마음은 이내 약해졌다. 평생을 아끼고 또 아껴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쌈짓돈 50만 원. 아들들도 모르는 비상금이었다. 그걸 아들 같은 젊은이의 급한 사정에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다음 날 박복래 할머니는 평소 잘 가지도 않던 동네 농협으로 향했다. ATM 기계 앞에 서서 한참을 더듬거린 끝에 김선우가 알려준 계좌번호로 50만 원을 송금했다. 돈을 보내고 나니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지만 곧이어 걸려온 김선우의 전화에 그런 생각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는 눈물이라도 흘릴 듯 감격한 목소리로 연신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박복래 할머니는 오히려 자신이 더 고마웠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마치 아들 하나를 더 얻은 것 같은 든든함 때문이었다. 그 일이 있은 후 김선우는 더욱 헌신적으로 할머니에게 연락했다. 할머니의 생신에는 작지만 정성스러운 선물이라며 건강식품을 보내오기도 했고, 물론 그 돈도 결국 할머니 주머니에서 나간 셈이었지만 당시의 할머니는 알지 못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잊지 않았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첫 번째 송금 이후 한 달쯤 지났을까 김선우는 다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이번에는 해외 현지 직원들 월급이 갑자기 밀렸다는 것이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믿었던 거래처에서 갑자기 결제를 미루는 바람에 당장 직원들 월급을 못 주면 큰일이 납니다. 이번만 어떻게 좀 지난번 돈이랑 합쳐서 꼭 한 번에 갚겠습니다. 금액은 지난번보다 훨씬 큰 200만 원이었다. 박복래 할머니는 망설였다. 쌈짓돈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다. 하지만 김선우는 어머니, 이 사업만 잘 되면 제가 어머니 노후는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좋은 집도 사드리고 매달 용돈도 넉넉하게 드릴게요 라며 감언이설을 늘어놓았다. 그의 달콤한 약속 그리고 절박한 목소리에 할머니는 또다시 흔들렸다. 결국 자식들 몰래 고이 간직해왔던 오래된 적금 통장을 깨기로 마음먹었다. 젊은 시절 남편과 땀 흘려 모은 돈이었다. 손주들 대학 등록금에나 보태줄까 했던 돈이었지만 아들 같은 김선우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은행 창구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지만 할머니는 아들 사업에 좀 보태주려고 그런다며 둘러댔다. 그렇게 두 번째 돈이 김선우에게 흘러들어갔다. 그는 이번에도 눈물겨운 감사 인사를 전하며 곧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할머니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이번만이라던 김선우의 부탁은 그 후로도 계속 이어졌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합의금이 필요하다. 더 큰 사업을 따내기 위한 계약금이 부족하다. 지금 투자하면 몇 배로 불릴 수 있는 안전한 기회가 있다 등 명목도 다양했다. 요구하는 액수는 점점 커져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넘나들었다. 박복래 할머니는 그때마다 갈등했지만 이미 깊이 빠져버린 관계와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야라는 헛된 희망, 그리고 그가 베풀었던 따뜻한 관심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 밤이면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날이 늘어갔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마음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가끔 김선우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그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면 의심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김선우는 더욱 교묘한 말솜씨로 할머니를 구슬렸다. 때로는 어머니마저 저를 못 믿으시면 저는 정말 기댈 곳이 없습니다. 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동정심에 호소했고, 때로는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생각하는데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라며 오히려 역정을 내기도 했다. 그러면 박복래 할머니는 자신이 괜한 의심을 했다며 자책했고 다시 그를 믿기로 마음먹었다. 그를 잃고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 금전적인 손실보다 더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경로당에 나가도 예전처럼 웃음이 나지 않았다. 친구 오길자 할머니가 복래야, 너 요즘 안색이 영 안 좋다. 뭔 일 있냐? 라고 물어올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저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라며 얼버무릴 뿐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털어놓을 수 없는 비밀이었다. 큰아들 철민과의 통화에서도 아무 일 없는 척 평소와 다름없이 씩씩한 목소리를 내려고 했었다. 이 일만 잘 해결되면 그때는 웃으면서 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 할머니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김선우에게서 그 어느 때보다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드디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머니께 빌린 돈, 그리고 앞으로 어머니 노후까지 책임질 수 있는 엄청난 사업건입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딱 3천만 원만 더 필요합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제가 약속드렸던 대로 서울에 전망 좋은 아파트도 사드리고 평생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3천만 원. 박복래 할머니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액수였다. 이미 통장은 텅 비었고 더 이상 나올 돈도 없었다. 하지만 김선우는 집요했다. 그는 마치 눈앞에 황금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열변을 토했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며 할머니를 압박했다.
할머니는 이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낡은 연립주택이라도 담보로 잡혀야 하나 하는 절망적인 생각에까지 이르렀다. 김선우의 달콤한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할머니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키고 있었다. 박복래 할머니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3천만 원이라는 거금, 그리고 김선우가 속삭이는 장밋빛 미래 사이에서 갈등은 극에 달했다. 이미 그에게 흘러들어간 돈만 해도 어마어마했다. 여기서 멈추면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 같았고, 반대로 이번에 성공하면 모든 것을 만회하고 자식들 앞에서 떳떳해질 수 있을 것 같았다. 김선우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어머니, 시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기회를 채가기 전에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라며 할머니를 재촉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함께 강한 확신이 묻어 있었다. 결국 박복래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집문서를 꺼내들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유일한 안식처였다. 이걸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했다. 아들 철민에게는 차마 알릴 수 없었다. 성공하면 그때 가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용서를 구하면 될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박복래 할머니는 평소보다 곱게 단장하고 집을 나섰다.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지만 애써 외면했다. 은행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은행 창구에 앉아 대출 상담을 받는 동안 할머니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젊은 은행원은 할머니의 불안한 기색과 거액의 대출 신청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실례지만 혹시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큰 돈을 대출받으시는 건가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가 많아서요. 은행원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박복래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아들 사업 자금에 좀 보태주려고 그런다네. 아주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처라 걱정할 것 없어 라고 둘러댔다. 은행원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다.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할머니는 마치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때였다. 은행 문이 열림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큰아들 철민이었다. 중요한 서류 문제로 급하게 고향집에 들렀다가 어머니가 은행에 갔다는 이웃의 말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것이었다. 창백한 얼굴로 대출 서류를 들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옆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은행원의 표정을 본 순간 철민은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서류는 또 뭐고요? 철민의 다그침에 박복래 할머니는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했다. 은행원은 철민에게 조용히 다가가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거액의 대출, 그리고 어딘가 미심쩍은 할머니의 태도. 철민은 어머니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통화 목록에는 김선우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다. 김선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 철민의 추궁에 박복래 할머니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김선우와의 만남, 그간의 금전거래, 그리고 오늘 대출을 받으러 온 이유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철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김선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선우 씨 되십니까? 박복래 할머니 아들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들려온 김선우의 목소리는 평소 할머니에게 하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차갑고 날카로웠다. 누구신데요? 내가 왜 당신이랑 통화를 해야 합니까? 철민은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니께 빌려가신 돈, 그리고 오늘 요구하신 3천만 원에 대해 이야기 좀 하시죠. 김선우는 코웃음을 쳤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나는 돈을 빌린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 할망구가 노망이 들었나 보구먼. 그 순간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박복래 할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자신이 철석같이 믿었던 선생님, 아들 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철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당신, 내가 누군지 알고 함부로 말하는 거야. 당장 만나서 이야기해. 그러자 김선우는 갑자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 새끼가 보자 하니까 야, 그 돈 이제 니들 돈 아니야. 신고할 테면 해봐.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라고. 그리고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다시 걸어봤지만 이미 전원이 꺼져 있었다. 박복래 할머니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다정했던 목소리, 살가웠던 관심, 장밋빛 약속들,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할머니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평생을 모아온 피 같은 돈,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일말의 희망까지 산산조각 나버렸다. 은행 바닥에 엎드려 아이처럼 통곡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철민은 할 말을 잃은 채 망연자실하게 오열하는 어머니를 부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가슴에도 뜨거운 분노와 함께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자신에 대한 큰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날 이후 박복래 할머니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대가가 이것인가 싶어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자책감이었다. 왜 그런 허무맹랑한 말에 속아 넘어갔을까? 왜 아들 철민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을까? 할머니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밥맛도 잃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니 안 그래도 야윈 몸은 더욱 앙상해져만 갔다.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김선우가 보내주었던 인터넷에서 도용한 것이 분명한 손주 또래 아이의 사진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버린 지 오래였다. 하지만 그의 다정했던 목소리, 어머니, 어머니 하며 살갑게 부르던 그 음성은 마치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며 할머니를 괴롭혔다. 그 목소리가 달콤한 독이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아버린 대가는 혹독했다. 큰아들 철민은 어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급히 휴가를 내어 며칠 동안 고향집에 머물렀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어리석음을 탓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힘없이 쓰러져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은 눈 녹듯 사라졌다. 대신 그동안 어머니의 외로움을 너무나 모르고 살았던 자신에 대한 깊은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는 말없이 어머니 곁을 지키며 식사를 잘 챙기고 함께 경찰서에 가서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서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박복래 할머니에게 또 한 번의 고통이었다. 수치심과 슬픔에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담당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지만 사기꾼을 잡거나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김선우가 사용한 전화번호와 계좌는 모두 대포폰과 대포통장이었고 그의 신원을 특정할 만한 단서는 거의 없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박복래 할머니는 다시 한번 절망감에 휩싸였다. 철민은 어머니를 위로하며 사기꾼을 잡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기 수법을 공유하기도 하고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들과 연락을 취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뾰족한 수는 없었다. 김선우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뒤였다. 아마도 지금쯤 다른 곳에서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감언이설을 늘어놓고 있을 터였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박복래 할머니에겐 해당되지 않는 듯했다. 상실감과 배신감은 깊은 트라우마가 되어 할머니의 마음을 짓눌렀다. 경로당에도 발길을 끊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혹시 내 흉을 보지 않을까, 나를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외출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렇게 할머니는 스스로를 더욱 깊은 고립 속으로 밀어넣었다. 철민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주말마다 고향집을 찾았고 어떻게든 어머니의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애썼다. 서툰 솜씨로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드리기도 하고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기도 했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던 박복래 할머니도 아들의 진심 어린 노력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주말 저녁, 철민은 어머니와 함께 마루에 앉아 마당의 작은 텃밭을 바라보고 있었다. 해질녘의 노을이 낡은 연립주택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엄마, 내가 너무 무심했지. 엄마가 그렇게 외로운 줄도 모르고 정말 미안해. 철민의 떨리는 목소리에 박복래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가로저었다. 괜찮다는 뜻인지 아니면 여전히 아픈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할머니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내 탓이다, 철민아. 내 욕심이 과했고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이전처럼 절망감에 휩싸여 있지는 않았다. 철민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서 작은 희망의 빛을 보았다.
그날 이후 박복래 할머니는 아주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잡초를 뽑기도 하고 철민이 사다 놓은 화분에 물을 주기도 했다. 여전히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문득문득 김선우의 목소리가 떠올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지만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았다. 어느 날 경로당 친구였던 오길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박복래 할머니의 집을 찾아왔다. 그동안 복래 할머니가 통 나오지 않자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직접 나선 것이었다. 오길자 할머니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복래야, 안에 있냐? 나 길자요. 박복래 할머니는 순간 망설였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여전히 두려웠지만 자신을 걱정해 찾아온 친구를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다. 힘겹게 몸을 일으켜 문을 열자 오길자 할머니는 복래 할머니의 활쑥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이고, 복래야, 그동안 뭔 일이 있었길래 이리 반쪽이 됐누? 오길자 할머니는 복래 할머니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걱정에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박복래 할머니의 설움이 다시 북받쳐 올랐다. 결국 박복래 할머니는 오길자 할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김선우와의 만남, 그리고 처참하게 끝나버린 사기극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오길자 할머니는 함께 눈물을 글썽이며 복래 할머니의 등을 토닥였다. 이런 몹쓸 놈을 봤나? 사람 등쳐먹는 놈들은 천벌을 받아야 켜. 오길자 할머니는 자신의 일처럼 분개하며 박복래 할머니를 위로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오길자 할머니는 거의 매일같이 복래 할머니의 집을 찾아와 말벗이 되어 주었다. 함께 텃밭을 가꾸기도 하고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시시콜콜한 동네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박복래 할머니도 오길자 할머니의 넉살과 따뜻함에 점차 마음의 문을 열었다. 오길자 할머니는 경로당에서 들었던 다른 사기 피해 사례들을 이야기해주며 복래야, 너만 그런 게 아니여. 요새는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이여. 똑똑한 사람도 당하는 게 사기니께 너무 자책하지 말어라며 복래 할머니를 다독였다. 친구의 진심 어린 위로와 공감은 박복래 할머니에게 큰 힘이 되었다. 어느새 가을도 깊어져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박복래 할머니는 오길자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다시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른 노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오길자 할머니가 곁을 지켜주었고 다른 노인들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그곳에서 박복래 할머니는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었거나 혹은 자식 문제로 속가리를 하는 다른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큰아들 철민도 예전보다 훨씬 자주 고향집을 찾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좀 더 자세히 알려주기도 하고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했다. 서먹했던 모자 사이에는 어느새 따뜻한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다. 철민은 어머니에게 엄마, 이제 무슨 일이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한테 꼭 이야기해야 해. 알았지? 라고 당부했고 박복래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기꾼 김선우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고 잃어버린 돈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 상처는 아마 평생 박복래 할머니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터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았다. 아들의 따뜻한 관심, 친구의 변함없는 우정, 그리고 이웃들의 소박한 정이 할머니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녁 박복래 할머니는 마당 평상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곁에는 아들 철민이 어머니가 좋아하는 따뜻한 유자차를 타서 함께 앉아 있었다. 철민아, 내가 참말로 바보 같았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슬픔이 묻어났지만 자조적인 웃음기도 섞여 있었다. 철민은 어머니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아니야, 엄마. 엄마는 그냥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 그랬던 거야. 나쁜 건 엄마가 아니라 그놈들이지. 박복래 할머니는 아들의 말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 위로 따뜻한 위로의 온기가 천천히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밤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고 그 별빛 아래에서 할머니는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완전한 회복이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의 꽃이었다. 삶은 그렇게 또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 후로 몇 번의 계절이 바뀌었다.
박복래 할머니의 일상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가짐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작은 텃밭에 물을 주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 대신 잔잔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김선우에게 당했던 끔찍한 기억은 문득문득 악몽처럼 되살아나 가슴을 후벼텄지만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오길자 할머니와 나누었던 대화나 아들 철민의 따뜻한 눈빛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철민은 약속대로 이전보다 훨씬 자주 어머니를 찾아왔다. 주말이면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와 집안을 북적이게 만들었다. 손주들의 재롱은 박복래 할머니에게 그 어떤 약보다 좋은 치료제였다. 할머니는 손주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고 그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렀다. 철민의 아내, 즉 할머니의 며느리도 예전보다 살갑게 시어머니를 대했다. 그녀는 남편 철민에게 그동안 시어머니께 너무 소홀했던 것 같다며 미안함을 표현했고 이제라도 자주 찾아뵙고 말벗이 되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오길자 할머니와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두 할머니는 함께 읍내 5일장에 가서 장을 보고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다. 오길자 할머니는 박복래 할머니에게 스마트폰으로 유용한 생활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이나 손주들과 영상 통화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박복래 할머니는 더디지만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웠고 세상과 단절되었던 자신을 조금씩 다시 연결해 나갔다. 어느 날 읍내 복지관에서 노년층 금융사기 예방 교육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박복래 할머니는 망설였다.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지만 오길자 할머니는 복래야, 우리가 알아야 또 안 당하는 것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줘야제라며 함께 가자고 권했다. 용기를 낸 박복래 할머니는 교육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노인들을 만났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박복래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경험을 어렵게 꺼내놓았고 다른 노인들은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격려해 주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수치심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사기 사건을 담당했던 젊은 형사가 가끔 박복래 할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왔다. 여전히 김선우 일당을 추적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검거가 쉽지 않다는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어르신 절대 자책하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십시오. 저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위로의 말을 전했다. 박복래 할머니는 그의 따뜻한 마음에 고마움을 느꼈다. 시간이 흘러 박복래 할머니는 자신 안에 깊이 박혀있던 분노와 슬픔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법을 배웠다. 물론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평생 모은 돈을 허망하게 잃어버린 경제적 타격도 컸고 인간에 대한 배신감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현재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텃밭에는 다시 파릇파릇한 채소들이 자라나고 있었다. 할머니는 정성껏 가꾼 상추와 깻잎을 따서 주말에 찾아올 아들 내외와 손주들을 위해 맛있는 쌈밥을 준비할 생각에 작게 미소 지었다. 문득 김선우의 달콤했던 목소리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다. 그것은 쓰라린 경험을 통해 얻은 값비싼 교훈이자 절망 끝에서 다시 찾아낸 소박한 행복의 소리였다. 박복래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깊은 슬픔 대신 삶의 지혜와 잔잔한 감사가 어려 있었다. 비록 큰 시련을 겪었지만 그 시련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진정한 위로와 연대의 의미를 배웠기 때문이었다. 어쩌면 그것이 잔혹한 사기꾼이 할머니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했을 때 유일하게 빼앗아가지 못한, 아니 오히려 역설적으로 남겨주고 간 것인지도 몰랐다. 할머니는 가만히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창밖으로 보이는 파란 가을 하늘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하늘처럼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다. 몇 년의 세월이 더 흘렀다. 박복래 할머니는 이제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다. 꾸준히 경로당에 나가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 심화반에도 참여하며 배움을 이어갔다.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거나 멀리 사는 친척들과 메신저로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김선우에게 당했던 일은 여전히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그녀의 일상을 지배하지는 못했다. 큰아들 철민은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와 작은 농산물 가공 사업을 시작했다. 도시 생활에 지쳐 있기도 했지만 홀로 계신 어머니를 가까이서 모시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컸다. 철민의 아내와 아이들도 함께 귀촌하여 박복래 할머니의 낡은 연립주택은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사는 보금자리로 변했다. 매일 저녁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식사했고 주말이면 손주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거나 가까운 산으로 나들이를 갔다. 할머니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읍내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다. 몇 년 전 박복래 할머니를 상대로 사기를 쳤던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부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안타깝게도 김선우라는 가명을 썼던 핵심 인물은 아니었고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희박했지만 그래도 작은 위안은 되었다. 박복래 할머니는 담담하게 소식을 듣고 전화를 끊은 뒤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와서 그들이 잡힌다고 해서 잃어버린 세월과 마음의 상처가 모두 회복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녀 곁을 지키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었다. 박복래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노인들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 강사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아픈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다른 누군가가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다. 할머니는 자신의 실제 경험과 함께 사기꾼들의 교묘한 수법, 그리고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차분하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했다.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는 다른 노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한 번은 강의를 마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와 박복래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거 막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안 그랬으면 저도 선생님처럼 평생 모은 돈 다 날릴 뻔했어요. 박복래 할머니는 그 말에 가슴 뭉클함을 느꼈다.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로만 남아있지 않았다. 아픔을 극복하고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더 강인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손주들은 할머니를 우리 할머니는 슈퍼히어로라고 불렀다. 할머니가 사기꾼 이야기를 재미있게 각색해서 들려주며 나쁜 사람들에게는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이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웠고 할머니는 아이들의 맑은 눈을 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웠다. 어느덧 따스한 봄날이 다시 찾아왔다. 박복래 할머니는 마당가에 흐드러지게 핀 매화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곁에는 아들 철민 내외와 재롱을 피우는 손주들이 함께였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매화 향기처럼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할머니는 가만히 눈을 감고 그 행복한 순간을 음미했다. 쓰라린 과거는 이제 희미한 배경이 되었고 현재의 따뜻함과 미래의 희망이 그녀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잔잔한 미소는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평온을 찾은 한 인간의 아름다운 초상이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 어떤 사기꾼도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가족에 대한 사랑과 삶에 대한 의지만큼은 결코 빼앗아갈 수 없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박복래 할머니가 세상에 전하는 가장 강력하고 진실된 메시지였다.